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피해 거짓에 대한 논평으로 찾아뵙게 된 신임 유튜버 안경쓴 늑대입니다. 소울라이크 장르, 게임계에서 정말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장르인데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가 되었지만 막상 소울라이크 장르를 떠올리려 하면 우리는 프롬 소프트웨어의 게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프롬 소프트웨어는 이 장르의 선두주자이고 그에 따라 그들의 게임은 장르를 대표하는 어떤 표준 그리고 고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르 자체의 태생적인 마이너함과 개발 난이도로 인해서 빈번하게 선택되지는 않는 장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게임 회사인 네오지에서 지난 9월 19일에 소울라이크 게임인 피해 거짓을 출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게임을 기다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피해 거짓을 플레이해보고 떠올린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의 특성상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울라이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울라이크에 대해 막연한 이미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유저들이 소울라이크 하면 떠올리는 키워드는 죽는 것에 대한 페널티, 난이도, 어두운 분위기, 불친절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소울라이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으면 특정 재화를 그 위치에 드랍하고 다시 부활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된 게임을 소울라이크로 생각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IGN에서 프롬 소프트웨어 사장 겸 게임 디렉터인 미야자키 히데타카의 인터뷰에서 미야자키는 아머드 코어 6의 개발에 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 중 소울 시리즈의 요소는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전투, 탐험, 어두운 분위기 등등은 딱히 소울 시리즈만의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프롬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울라이크란 장르는 시스템적인 이해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프롬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소울라이크로 오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울라이크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귀여운 적들을 상대하는 게임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떠올려야 할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울라이크는 프롬 소프트웨어의 소울라이크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울라이크라는 장르에 대해 아직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프롬 소프트웨어의 분위기에 빠져 있으며 프롬 소프트웨어가 준수한 작품을 지속해서 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프롬 소프트웨어의 소울라이크에 목말라 있습니다. 즉 프롬 소프트웨어가 아닌 소울라이크에 아직 별 흥미가 가지 않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울라이크가 곧 프롬 소프트웨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게임계에서 동의어로 취급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피해 거짓 역시 프롬 소프트웨어의 소울라이크를 표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우리가 피해 거짓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결국 프롬 소프트웨어 게임을 얼마나 잘 계승했는지 어떤 점이 더 나은지 등의 비교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피해 거짓으로 소울라이크를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프롬의 소울라이크를 즐겨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시각으로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피해 거짓은 크게는 두 가지 표절 시비에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자체에 대한 표절의 이야기인데요. 전술했듯이 프롬의 게임을 지나치게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표절이 아니다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프롬 소프트웨어의 게임은 이 장르에 있어서 어떤 고전, 표준이 된 게임입니다. 따라서 소울라이크 장르를 제작한다고 하면 제작자 수용자 가릴 것 없이 프롬의 게임을 떠올릴 것이고 그것이 게임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은 게임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이외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다뤄지는 표절 시비가 그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블러드본과의 유사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표절까지는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블러드본이라는 게임에 대해 말할 때 제가 떠올리는 블러드본만의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은 고딕 양식, 장치 무기, 기괴한 생물 디자인, 미지에 대한 신비 내지는 공포, 코즈믹 호러를 연상시키는 서사입니다. 직접 피해 거짓을 플레이해보면 그다지 닮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블러드본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스텝,
장치 무기, 리게인 시스템입니다만 장치 무기는 피해 거짓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리게인 시스템은 가드를 했을 때만 적용되는 가드 리게인 시스템 정도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스텝은 상당히 유사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만 이동 거리나 모션에서 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거짓은 기본적으로 회피가 메인인 게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리게인 시스템은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할 수는 있지만 게임의 스타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플레이해보면 시스템상으로는 세키로나 시메시아를 더 떠올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아트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도 블러드본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러드본은 고딕 양식의 건축물들, 어둡고 생기 없는 분위기와 피, 액체가 뒤엉킨 융합된 분위기,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아트 스타일을 선사합니다. 이는 게임의 설정이나 서사와 묘하게 맞물려 게임에 깊게 빠져들게 하는 수준 높은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 거짓도 어둡고 추적한 분위기인 것은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피해 거짓은 채도와 명도 모두 블러드본보다 높은 분위기를 주며 제작진들이 공헌했던 벨 에포크 시대의 느낌도 생각보다 이른 챕터에서 그 색이 옅어지는 데다가 점점 소멸하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저는 아트에서도 그다지 겹치는 부분을 떠올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회 구역부터 카커스 디자인 등이 오히려 바이오하자드 7이나 빌리지가 많이 떠오르더군요. 대문을 부수고 등장하는 엘리트 카커스라든지 처음 카커스를 보여주는 카메라 무빙에서 바이오하자드에서 많은 참고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빌리지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다음으로는 서사, 설정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비교인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석연찮은 부분입니다. 피해 거짓에서는 신 내지는 천사가 힘을 내려주는데 대부분의 인간은 버티지 못하고 죽었지만 버틴 사람은 영생을 살고 크라투시가 사실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연금술사들이 와서 제안한 채광산업으로 부응하고 그 채광산업의 핵심인 에르고는 사실 사람으로 형성된 것이고 화석병이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지금은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스토리에 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설정이나 서사에 관해서는 저는 블러드본의 표절이라기보단 그냥 독창적이지 못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신인지 뭔지 애매한 초월자가 등장한다는 점이나 전염병이 게임 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확연하게 닮아있어 많은 분들이 표절이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설정들이 얼기설기 엮여있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데모 때는 확실히 표절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본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 화석병이나 신에 대한 언급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자 조금 미묘하게 보이는 부분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신이나 전염병 같은 상투적인 설정들을 굳이 사용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 플레이하던 입장에서는 다소 뜬금없다는 인상마저 드는 요소라 더욱 아쉽습니다. 따라서 설정 부분은 특정 부분이 다소 비슷하다는 인상을 주긴 하지만 게임의 여러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표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피해 거짓을 둘러싼 게임 외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 피해 거짓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해 거짓의 평가 요소 중 첫 번째로는 친절함입니다. 사실 프롬의 소울라이크는 친절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게임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터 진행까지 뭐 하나 친절한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친절함이란 게임 시스템에 대한 안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연출에서의 친절함 역시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인간성이 상승하는데 이때 인간성이 상승하면 멘토와 기계심장이 움직이는 연출이 등장합니다. 이는 인간성이 상승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며 멘트에 따라 인간성의 정도 역시 어렴풋이 알 수 있으니 매우 친절한 연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성의 상승은 게임 내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단 대답이 가져올 결과는 차치하고 인간성이 상승하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오르는 일관성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도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퀘스트에 대한 진행을 별바라기 이동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부분입니다. 프롬소프트웨어의 게임은 사이드 퀘스트의 진행 상황을 알기가 힘들고 진행 방법 자체도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퀘스트가 꼬이거나 진행이 불가해지는 곳으로 악명이 높은데 피해 거짓은 퀘스트의 진행을 대부분의 유저가 놓치지 않도록 배려해 놓은 부분이 눈에 띕니다. 치명 공격을 넣을 수 있는 위치가 표시되기도 하는 등 전투 면에서도 친절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사실 불친절한 맛이 또 있는 건 사실이지만 프롬과는 다른 맛으로 좋은 점으로 느껴지기에 저는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만듦새입니다. 먼저 저는 게임을 평가할 때 그래픽의 준수함이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그런 쪽에 대해서 덜 민감하기도 하며 그래픽은 그 자체의 뛰어남보다는 얼마나 게임과 어울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퍼포먼스보다는 아트 쪽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경우에는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좋은 그래픽으로 소울 게임을 즐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프롬 본가 게임의 경우 그래픽에 대한 평가 전반이 낮은 편이며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의 경우에는 프롬 제작도 아니었던 데다가 기종도 PS5에 국한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피해 거짓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좋은 그래픽을 선보이며 최적화 또한 훌륭합니다. 물론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을 저는 평가 점수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래 AAA 게임들의 발매 시점에서의 최적화 상태와 비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디게임으로 출시되었던 시메시아 역시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인디게임이라는 티가 나는 것을 결국 막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픽도 아쉬웠고 게임 구성도 단조로웠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거짓은 호술할 단점이 많은 게임입니다만 그래도 프롬에서 만들지 않은 소울라이크 게임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완성된 게임이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큰 장점으로 이른바 좋은 게임이 되기 위한 기반을 잘 다져놓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호술할 단점들은 아쉽긴 하지만 적어도 개발 환경이나 상황 탓을 하며 퀄리티를 희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션이 딱딱하다거나 뚝뚝 끊기는 것은 완성도를 마냥 호평하기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모션 캔슬도 잘 안되는 데다가 동작들의 선우들이 길고 확실한 편이라 더욱 체감이 되는 단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날짜로 조합 시스템입니다. 사실상 피해 거짓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날짜로 시스템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를 데모를 플레이한 이후 거두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날의 자료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을 시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날 부분이 스텝 보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가 찍은 스텝 보정을 받는 가벼운 모션을 가진 자루에 무거운 날을 다는 조합을 한다든지 속성 데미지가 있는 날을 내가 찍은 스텝 보정을 받는 자루에 단다든지 하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사실 본편에서 이 시스템은 조금 빛이 바랜 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접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가벼운 자루에 무거운 날은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실 시도할 이유가 그다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 시스템은 시스템이고 사람들이 특정 무기만 시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실 여러 조합을 시도하려면 강화를 여러 무기를 해야 하는데 재화도 한정적인 데다 어려운 게임 특성상 여러 날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고 고해차는 고해차대로 효율이 안 나오는 무기를 조합해서 쓸 이유가 없으니 다소 애매한 입지를 가진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또한 속성 날을 내 스탯 보정을 달아 쓴다는 발상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결국 속성 데미지는 진화 스탯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별로 강조되지 않는 물리 데미지만 보정이 되어 조합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 아쉽습니다. 현행 날짜로 시스템의 밸런싱도 아쉬운데 차라리 스텝 보정이라도 느슨하게 받았다면 더 많은 조합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게임을 진행하는 초반에는 게이머에게 즐거운 상상을 하게 만드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투 시스템인데 사실상 게임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전투가 게임의 8할 정도를 차지하는 장르에서 전투 시스템에서 미흡함이 보인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피해 거짓의 전투 시스템이 주는 인상은 키메라입니다. 그야말로 현행 소울라이크의 전투 시스템을 한 덩이씩 기어붙여서 만든 키메라라는 인상이 듭니다. 시스템의 기반은 그래도 세키로와 가장 많이 닮아있는데 일단 가드와 패링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는 체관과 인살이 없습니다. 패링을 하는 것이 그냥 피해를 막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키로는 일단 가드 자체라도 물리컷 100%이기라도 했지 피해 거짓의 가드는 가드 리게인으로 체력이 소모됩니다. 또한 회피는 무적 프레임은 준수한 편이나 회피 거리가 아쉽고 그로기 상태에서도 강공격 차지나 페이브라치 일부를 적중시켜야 치명 공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만 봐도 정말 장황한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플레이어든 이 게임을 글로만 접한 사람이든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뭘 써서 게임을 깨라는 걸까? 피해 거짓의 시스템은 여러 게임에서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을 장점만 가져오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정말 온갖 시스템을 전투에 때려넣은 탓에
플레이어가 직관적으로 전략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개발자 인터뷰에서도 다크소울 1편의 구인을 언급하며 구인이 패링으로만 잡히는 게 아쉬웠다는, 소울 시리즈의 팬이라면 모두 알 수 있는 그 일화를 언급하며 개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일화가 개발 철학이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부터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긴 했습니다만, 안 좋은 예감은 결국 게임의 출시로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 일화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패링이 시스템의 기반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패링이 다크소울 시스템의 기초를 이루는 기술이었나요? 엄밀히 따지면 패링은 좌수방패의 전투 기술이고, 이는 피해 거짓식으로 이야기하면 자루 페이블 아츠 정도에 해당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다크소울의 전투 시스템의 기초는 부르기, 좌수무기, 우수무기, 사용 아이템입니다. 즉 저 일화가 주는 결론은 패링이라는 기술을 가진 좌수무기의 효율이 너무 좋은 보스가 있어서 아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특정 기술로만 파괴되는 보스를 만들지 말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거짓 개발진들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특정 전략으로 파괴되는 보스를 만들지 말자로 오독했는지 게임 내 시스템을 난잡하고 불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퍼스트 가드의 이점을 일부러 줄였다고 인터뷰했는데,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 하여도 정말 잘못된 의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드, 회피, 리전함 등의 시스템 각각이 불안전하니 게이머들은 뭘 써도 답답하다는 인상이 생깁니다. 결국 불안전한 시스템을 각각 적절히 섞는 게 제작진들이 의도한 플레이 방식일 텐데, 와중에 특정 보스는 가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고 특정 보스는 회피를 쓰는 게 더 유리하기까지 하니 보스전이 주는 일관성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전투 시스템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플레이어가 어떻게 보스를 클리어했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게 됩니다. 또한 몸이 붉어지는 패턴은 퍼펙트 가드로만 막을 수 있는 페널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내도 어떤 이득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소한 적의 자세가 무너지거나 딜타임이 확보되는 것을 유저는 기대할 텐데, 그저 막아내고 끝이니 플레이어의 턴은 언제 오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즉 시스템은 세키로에 가까우나 적을 처치하는 방식은 고전적인 체력을 전부 소모시키는 방식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얀 체력이 되면 강공격 차지를 적중시켜야 자세가 무너지고 치명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게임이 주는 과제를 잘 수행해서 얻어야 할 그러기마저도 강공격 차지를 적중시켜야 하기에 불쾌감이 가중됩니다. 사실 가드나 회피에 하자가 있는 것은 피 기관 업그레이드가 이런 시스템이 불안전함을 다소 해결해주기 때문인데, 본래 시스템이 가졌어야 할 요소들을 떼어내서 피 기관에 넣어놨을 뿐 아니라 그런 피 기관의 중요도에 비해 초반 쿼츠 수급량도 적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 아쉬움이 배가 됩니다. 2회차부터는 붉은 패턴 가드 가능 옵션도 피 기관 업그레이드에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는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드로 막아지게 되면 붉은 패턴과 다른 패턴이 달라지는 게 뭘까요? 이지스라는 가드 특화 리전함을 염두에 두고 만든 업그레이드인 것 같긴 하지만 차라리 이지스 리전함 강화에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전투 시스템은 독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완성도 역시 미흡하다는 인상입니다. 보스들의 패턴도 초반부터 엇박을 남발하는데 상기한 시스템의 혼잡성과 합쳐져 게임에 대한 파악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력자를 이용하는 전략은 상기한 시스템에 대한 파악을 스킵하고 보스들을 쉽게 클리어할 수 있게 해줄 만큼 초회차에서는 강력한데, 이러한 요소는 또 큐브라는 사실상 조력자를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따로 마련해 놓았을 만큼 사용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의 의도가 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담아내려 한 것은 많아 보이지만 와닿지가 않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필드 구성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소울라이크를 즐겨본 입장에서 필드 자체가 악랄하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스킵이 안되게 만들어진 구간은 엘리트 몹을 강제로 상대해야 하긴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엘리트 몹과의 정당한 1대1을 보장하는 맵 구성이 많았으며, 1대1이 아니거나 상대하기 곤란한 구간에서는 일단 지나친 후에 별바라기를 근처에서 활성화시킨 뒤 싸울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블러드본 우물상어 구간에 준할 정도의 악랄한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런 장르의 게임에 요령이 있는 사람에 한한 이야기고, 우직하게 필드를 한 방향으로만 플레이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불친절한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필드의 구성이나 난이도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진짜 문제는 필드의 보상이 가진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거짓의 필드의 문제점은 보상이 너무 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관되지 않은 보상을 주는데 엘리트 몬스터를 잡으면 우리는 쿼츠 내지는 리저널 업그레이드를 떠올리는데 실제로 주는 것은 별의 조각인 경우가 태반이니 맥이 빠집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기대하던 보상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저들은 엘리트 몹 전반이 별의 조각 자판기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울며 겨자먹기로 다 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드에서 멀리 보이는 아이템을 몬스터와 함정을 뚫어가며 루팅했더니 에르고 조각이나 소모품 1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게임이 탐험하는 재미가 줄었다고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상만 적절했다면 탐험하는 재미는 충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임 안에는 나름대로 숨겨진 아이템도 있고 루팅 횟수 자체는 다양하고 찾아가는 재미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보상이 굉장히 짜기 때문에 루팅 이후의 쾌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사이드 퀘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사이드 퀘스트의 보상이 대부분 인간성 혹은 음반에 한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음반이나 인간성 자체는 게임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보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진행상에 도움이 되는 보상이 아니다 보니 조금 실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퀘스트 진행 부분마다 에르고 파편을 주거나 하는데 그 양이 많으면 또 모를까 대부분은 500 에르고 정도니 진행하는데 김이 셉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아트와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해 거짓의 아트는 데모 부분에 해당하는 버려진 파수꾼 부분까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주하는 기계와 시대 배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기계 폭주로 인한 재앙을 입은 크라트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 프란젤리코 대성당 파트부터는 게임의 급격한 변화가 찾아옴과 동시에 너무 이질적이라는 인상이 들게 됩니다. 또 동시에 너무 상투적이라는 인상 역시 받게 됩니다. 전술했듯 성당 파트부터는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떠오르며 특정 구간의 구도나 연출까지 바이오하자드를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특히 인형과 관계없는 구간을 플레이할 때마다 드는 인상은 너무 진부한 이미지를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대성당도 수도원도 10챕터 지하도 전부 어디선가 본 듯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당은 그저 성당일 뿐이고 수도원도 그냥 공원에 수도원이 있다는 진부함을 보여줍니다. 카커스 몹도 그냥 일반적인 좀비 몬스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진부함을, 이질감을 느끼면서 감내해야 하니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왜 이런 구성을 선택했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사실 인형과 관련된 게 페이크 서사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진 않습니다만 진실이랍시고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상투적인 것들이다 보니 페이크 서사에 오히려 흥미가 가게 되는 주객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엔딩은 인형의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로 끝맺음 지으니 서사에 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본편의 이야기로는 시몬이 접촉한 신이라든지 카커스나 성당이라든지 하는 이야기가 왜 등장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본편에서는 그냥 인형의 이야기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성당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염병과 종교라는 테마는 왜 항상 같이 묶여있는지도 의문스러운데 스팀펑크를 기대하며 플레이하고 있던 유저들을 당황시키면서까지 보여주었어야 하는 요소였는가 하면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타락한 대주교라느니 오르간이 필드 음악으로 흐르는 던전은 떠올리기만 해도 맥 빠지고 졸리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상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DLC나 후속작을 염두에 둔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데 DLC와 본편의 시점이 일치할 필요도 없고 무대도 일치해야 할 필요도 없는데 본편에서는 설정의 편린 정도만 로어나 오브젝트로 빼놓고 본편은 기계적인 이미지와 서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 거짓은 결론적으로는 잘 만든, 기본은 충분히 하는, 그런대로 원류 게임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게임이지만 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물론 패키지 게임 불모지인 한국에서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과가 아니냐고 역설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게임 불모지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평가를 느슨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개발진들도 더 나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텐데 게임 자체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개발진들의 노력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도 작품이니만큼 내 보여지는 것 자체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피해 거짓 다음으로 나오는 한국 게임을 위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피해 거짓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모션의 딱딱함, 전투 시스템의 번잡함, 아트와 서사 구성 면에서 모호함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소울라이크 액션의 기본 요소는 충실히 따라가고 있고 또 프롬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친절한 소울라이크는 어떨까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미숙함과 완숙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패키지 게임 개발 환경이 열악할 뿐이지 게임 개발 자체에 대한 노하우는 나름대로 있는 편입니다. 그런 쪽에서의 장점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장르적 이해나 구성 면에서는 첫 시도라는 느낌을 강하게 발산하는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산 AAA 게임의 출발로서는 나쁘지 않은 첫 단추를 꿰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피해 거짓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